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인데 다소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북한 붕괴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제목 속에 정보 발신으로 늘어나는 탈북자,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갖춰야 할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통일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웨지에다가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용한 것은 8월 2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정은의 전면적 망명 방책은 실패라는 해설 기사를 게재하고 최근 2019년 이후 현역 북한 병사의 한국 망명 배경을 해설하고 있다를 먼저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망명을 막기 위해 김정은은 국경 장벽 증설, 감시소 무장화, 지뢰 증설을 지시했지만 망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 특권층의 탈북자 증가는 김정은이 결국 권력 장악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 불만과 싸우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를 높이고 있다. 북한 국민은 식량 부족, 경제 인권 상황 악화에 직면해 있다. 체제는 엄격한 정보관리와 군의 맹종, 핵 개발을 통한 침공 방지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정책 변경은 국내 불만을 남한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한국이 노선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억지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에 북한을 노출시켜 북한의 체제 약화, 궁극적으로는 붕괴를 지향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이며 지식인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번 한국의 정책 전환이 북한의 붕괴까지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엘리트들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어떤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꼭 뭐 지식인이라기보다도 상위 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이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왔는데 적어도 지금의 한국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높은 큰 이웃나라가 생기게 될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실하다. 한국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본다? 요거 좀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건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과 조율을 해가지고 사전에 핵무기가 확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둘째는 북한 통일, 북한의 기본적 위치를 미리 바꿔놓는 것이다. 논점은 핵이 없는 조선반도인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유지 여부, 대중 고려에서 38선 이북에서 주둔하지 않는 등 주한미군 배치 장소의 조정을 실시할 것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15년 전에 미국의 중매에서 중재라고 할까요? 한미일의 인식을 체크한 결과 대체로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지, 단 배치 장소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한미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에는 그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미국 싱크탱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부정적인 신호도 있고 막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견해를 좀 얘기하면은 기시다는 퇴임 직전 한국을 방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했으나 기실 일본 엘리트들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실현 가능성은 공상과학 소설이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군을 평양주둔을 요청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그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북한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미리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북중러 친밀 관계지만은 이게 남한처럼 미국하고 동맹을 맺을 그런 경우는 없겠느냐. 분명히 사람이 변신을 하면은 그런 건 가능하겠죠.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독재 정권이라도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외교를 해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그 건국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맞이해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KCNA는 말합니다. 이게 그 북한 조선 통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이터의 조이스 리 기자와 에드워드 데이비스가 편집한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 노력 덕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 주석은 메시지에서 북한과 더 깊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답니다. 작년에 김 위원장은 9월 9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준군사단체 퍼레이드와 외교 교류를 통해 건국기념일을 기념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시진핑과 그 푸틴이 그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언제 찍었는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북한의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핵 군력을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김영진, 김통현 두 기자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9월 9일인지 9월 8일인지 뭐 9월 8일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1948년 건국을 했죠. 근데 그 북한은 그 9월 8일인 모양인데, 어쨌든 이 건국 이래, 북한 건국 이래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새로운 한미 방위 지침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북한 탈북 등 뭐 이런 거로 해서 고립 정책을 더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영원한 적이다라는 표현을 작년 초부터 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핵 개발을 계속하고 방어를 하겠다는 거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견을 낸 기사가 있는데 미국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고든 지창이라고 유명한 반중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더 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9월 9일 날 기고한 내용이에요.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와 곧 출갈된 프렌 레드를 또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9월 2일 한국의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능한 한 모든 옵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한국 대중이라는 표현이네. 한국 국민은 김 위원장의 의견에 확실히 동의한다. 2월에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2.8%가 핵 보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김 위원장이라고 번역된 것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최대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금지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당사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어필을 해서 됐다는 얘기죠. 현재 약 24,200명, 한 28,000명으로 하는데 조금 더 줄었네요. 현역 미군 병력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있다.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평화조약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남한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협정 같은 건 필요하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도 안 했고 또 휴전 당사국에도 끼질 못했었죠. 끼질 못했다기보다도 그런데 뭐 참관도 안 하겠다.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의 휴전협정이지 연합군에 남한은 끼질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죠. 7월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인 한반도 핵 억지력 및 핵 작전을 위한 대한민국 지침을 발표했다. 명시적 보장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근데 보인다.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안심할 수 있느냐.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공개적으로 위반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사실상 종식시킬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게 아니고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고든 창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은 자신이 플랜 B를 활성화하고 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이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김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김영현 국방장관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은 여전히 영국 및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최초로 핵을 건설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공개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거는 그 미국 내 유대인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할 거예요. 한국은 미국 내에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그렇게 돈의 힘으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미국의 압력을 받은 한국은 1970년대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 동맹국이 이러한 노력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한다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저도 이런 견해를 미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져?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죠. 명시적인 보장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핵 야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는다. 어,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반대 의견 같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네요. 김영현 덕분에 한국은 이제 미국과 세계 비확산 체제의 시험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의 부사장이기도 한 맥스웰은 더 나은 동맹 행동 방침은 핵 협의 그룹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조금 더 강화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핵으로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말로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 고든창에 대한 것은 옛날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대만계 미국인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는 대만 국시회의라고 세계 대만인 대회에서 그 강연하는 지금은 나이가 조금 많이 드는데 젊었을 때 좀 사진입니다. 아주 완전한 반중학자죠. 그런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이 생략한 것을 이제 말미로 가져왔는데 한국 핵개발 부정적 견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주한 미 육군에서 5번의 복무를 마친 데이비드 맥스웰, 아까 그 전략 무슨 연구소 그 부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남조선의 포착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조선 정부와 사회를 전복시키고 동맹의 쐐기를 박으려는 김정은의 정치적 전략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런 쪽의 논리를 피고 있네요. 그 우측의 내용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측의 한국의 극단주의 새끼들로 비유된다. 심리전 같은 전술 전략 느낌을 받아요. 위에 이 빨갛게 칠한 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 해서 핵을 보유한다면은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한국이 안 하는 거고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는 이게 전략 전술일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김 위원장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 저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핵무기에 대한 요구를 환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부족과 확장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그 생략된 김이라고만 하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도 김영현에 대해서 김이라고 쓰고 그렇게 되네요. 자, 폭군에 대한 게 많은 유튜버에서 뭐 히트를 쳤는지 의미하는 대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충성은 저쪽에 갖다 바치는 이 검은 머리의 아메리칸 새끼들이 참 많아. 한국에는 친미 종미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라 우리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잘 쓸게. 초군단 말입니까? 초인군데 중국의 507 연구소란 인체과학 연구에 알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야. 뭐 이런 쪽에 이제 국정원 대화 내용이고요. 우리 몰래 또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일명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인 유전자 약물. 우리 더는 동맥의 균열을 일으키지 말자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한국 우리 배우지만은 미국의 그 헤드원이라는 헤드원인지 뭔지 미국의 그 정보기관 출신으로 개인적으로 용역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체 저 한국의 극단주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여기에 제가 폭군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해본 거예요. 아마 그 작자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저도 편집을 한번 했었죠. 그때 이제 우측에 여기 그 가운데 있는 이 국가정보원의 그 최국장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의 이 미국 뭐죠? 이게 헤드원인지 아니 헤드원이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이 용역 단체 이런 건데 여기 대화를 또 좀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각자 사이즈에 맞게 놀자고 한국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설마 내가 못 쏠 것 같아? 잘 생각해. 뒷감당 되시겠어?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죽게 되는데 둘 다 죽습니다만은 설마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지금부터 넌 국가재산이니까 명심해. 이 최국장이라는 친구가 이 폭군 우리 여주인공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보면은 이게 좀 안 좋다네요. 이 초인 그게 뭐 좀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또 다른 팀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도 일부 미국의 이게 헤드원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헤드원에게 정보를 내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로 폭군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참 이런 드라마가 나온 거하고 우리 핵 무기하고 비유를 해보니까 뭔가 망감이 교차를 해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단순한 우리 한국민으로서는 북한이 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핵 억지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단순하게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으로 사망자 애도하고 지하무기 생산으로 대응 약속을 젤렌스키가 했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한 이유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또 공격하면서 나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P통신들은 우크라이나 쪽에 애도하고 하는 그런 사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죽은 사람들이 같죠. 이런 그냥 감성적인 표현을 합니다. 정말 지구가 인간은 동정끼리 죽고 죽이는 동물로 탄생시켰을까? 이 지구가 어떤 경우에는 신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은 외국의 신들은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적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 거로 되어 있죠. 그 종교가 그렇습니다. 뭐 불교 뭐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 동양적인 종교도 결국은 인간을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속에서 코피운 건데 그렇습니다.
일부 원고를 피폭자로 인정 체험자 소송 나가사키 지방법원. 이게 뭔 얘기인가 들여봤더니 현재로서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폭심지로 해서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원호 대상으로 원호 수첩을 받게 되는데, 실제 폭탄이 터지면은 반경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우리도 좀 이게 지금 힘들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나가사키 지방이 인정을 해서 교부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기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 히로시마와 그 나가사키 쪽에 우리 그 한국 제일동포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피해 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미국과 유럽이 지금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 전문가 엘리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세계 무역은 가동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국가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들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디커플링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제조업을 끌고 간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이제 또 한국은 문제가 될 거고, 이 경제 규모는 현재 내수는 충분히 그 감당하는데 내수 경기가 또 수출이 안 되면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가 그 결국은 땅을 넓혀야 된다. 한반도 통일이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본도 그거는 뭐 수출 주도형인 건 맞지 않느냐. 미국은 사실은 세계 무역을 공개했다고 그러지만은 GDP의 11%뿐이 안 되고 나머지 89%는 미국 내 GDP다, 이런 얘기예요. 그 2차 대전 이후로도. 그러니까 미국은 수입을 안 하더라도 그 자급자족하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이 땅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이 취임 상공회의에서 취임 1주년사에 읽은 글인데, 한일 경제 공동체를 언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슈화되지도 않고 있고, 어쨌든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정치인들이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당장의 지금의 그 이권 싸움들하고 자빠지지 말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The End of America as a Modern Economy, 현대 경제 상황에서의 미국의 종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될까요? 이거가 BC 파이낸스라는 데서 그 유명 그 지정학자인 또 전략가인 피터 자이안의 그 방송 내용에서 소갯말을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 자이안은 인구 감소, 탈세계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미국의 경제 지배력을
위협하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강조합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 붕괴와 정치적 양극화와 함께 공급망 중단과 에너지 위기의 잠재력이 있다. 위험이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이아는 그의 저서 속에서도 많이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의 고유한 지리적 자원적 이점을 주목하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의 분석은 현대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투자의 시급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뭐 어떤 이런 그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사진, 드라마 사진을 상징적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얘기를 소비더 머니에서 아버지의 빌드업, 자식 농사가 곧 기업 농사, 고려아연 이야기라는 것을 소비더 머니라는 유튜버가 했는데 자료들을 상당히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 만들었네요. 4대 그 비철금속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연, 납, 은, 금도 있지만은 인듐을 소개하고 있네요. 고려인 자체는 인듐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은을 대체하는 그런 소재로서 있지만은 최근에 인듐에 대해서 그 아동 노동, 학대 노동을 통한 그 원료를 한국이 사서 지금 인듐도 세계 그 2대 그 수출국이다라고까지 미국 언론 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요 인듐이 볼리비아인가 어디에 거기에서 아동 착취 노동으로 그 원료를 생산하는데 그걸 한국이 수입해서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최기호 회장이라는 분이 1974년에 고려엔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옷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가 이 동업인데 연어강산 명품 강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연과 납등이 체결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 고갈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비철금속 원료를 100% 수입을 해서 재련만 해가지고 하는 나라입니다. 첫째는 경영학을 시켰고 둘째는 금속학을 시켰는데 금속공학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원학을 했답니다. 이렇게 이 고려 아연은 삼형제가 회장직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네요. 손에 쥔 재산 믿지 마라. 머리에 든 재산 절대 잃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분의 성함은 제가 잘 알죠. 최창걸 회장이 젊었을 때 공장을 방문한 그런 사진도 게재를 했네요.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입수했나 몰라. 근데 둘째 그 금속 박사는 그 회장을 하면서 산화와 환원을 동시에 하는 제품 순도를 높이는 용광로를 성공을 했다. 뭐 제가 여기를 조금 아는 것은 아이소 심사를 또 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생각할 때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비철금속 재련에 약화된 것은 원료의 순도가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다 불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 슬러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번드라는 데다가 다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다 끝나면은 더 이상 재련소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슬러지를 하나의 크린자원화하는데 성공도 했고, 이거를 다시 먹는 거, 여기 지금 산화, 환원 동시로 해서 이 슬러지를 다시 하는 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금속을 빼먹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금속학 박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거로 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이라는 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보통 세 번째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건데, 심사를 가서 또 만나봤던 얼굴들이 이제 좀 나오네요. 그리고 3세 경영 체제가 됐는데 영풍과 헤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려에는 트로이카 전략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이렇게 이제 그 트로이카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촌들도 다 그 계열사들 하나씩 맡고 있고, 이 캠코라는 데가 이제 황산 니켈 재련소 만드는 거로 또 되어 있죠.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사촌들이 돼서 그런지 좀 뭐 좀 약간씩 다르게 생기긴 한 것 같네요. 온산재련소장 이준영 소장이 있습니다. 그 방송하는 내용 하나 캡처를 했습니다. MBN에서도 특집 다큐로 새로운 미래 속으로 고려아연을 크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심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도 물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고, 또 이 기업이 물류의 중요성도 알고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홀란드에서 105mm 차륜형 자주포 기술 뽐낸 현대위와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라고 돼 있나, 내구환이라고 소형 전술 차량, 요것도 이제 그 폴란드에서 이게 이제 요것은 어디에서 기아가 생산해서 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대 위아도 현대 자동차 그룹에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현대 로템 뭐 이런 데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관 다 수틀리면 다 그냥 군수산업으로 다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군수 장비가 팔아야 되는데 EU, 독일, 프랑스가 한국 경제에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독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업체인 KNDS 프랑스의 자율형 자주포, 차륜형 자주포, 이건데 우리나라도 뭐 똑같고 유사하지만은 쏠 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지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항방산 매력은 스피드, 국방 R&D 협력에 EU 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이병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안티 해켄의 핀란드 국방부 장관 인터뷰 내용인데, 핀란드 IT, AI 양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과 핀란드가 서로 강점 살려 국방 R&D 협력해야 국방 인력 축소 10년 이내로 기술이 해결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핀란드하고도 뭐가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한다. 한국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전략이 절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해외, 특히 미국으로부터 방위 장비를 너무 많이 구매한다고 한다. 자, 우리나라가 유럽에 그 방산품을 파는데 유럽 자체 내에 견제도 있지만은 EU 자체 내에서 론 쿡이라는 기자를 통해 AP에서 했는데 EU가 미국산 무기를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 겸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27개 회원국은 또한 미국의 투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유럽의 연구개발 역량을 군대 현대화에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도 안 하고 그냥 미국산 비싼 것만 사들이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좀 고무적인 뉴스 같아요. 미국 지도자들은 10년 넘게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촉구했는데 그 결과는 그 돈이 미국 산업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연구개발하고 스스로 연구개발이 안 되면 한국과 같은 나라하고도 연구개발하고 그래서 스스로 EU 공동체의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뭐 제 생각인데 미국은 첨단만 파세요. 유럽이 개발하기 전까지는 재래식 방위 장비는 한국이 더 팔아야 할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핵 개발하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그래. 그러지 마라.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그래. 무기 팔어. 우리 거 비싸. 맞아. 당신 내 거 팔고 천천히 천천히. 응? 우리도 그 유럽에 돈 좀 벌어야 되잖아. 자, 이게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적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 전세대형 사회보장이라는 이름. 강요 아래 강요되는 부담 증가는 고령자에 있어서 트리플 펀치가 된다. 가와이 마사시라는 사람이 머니 포스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후생 노동성의 2022년도 발표는 고령세대 평균 소득은 318만 3천엔이고 고령세대 위의 평균 소득은 665만 원이고 한 반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 요거를 전세대형으로 나눠보면은 가구당 1인 소득인데 70세 이상은 194만 원, 65세 이상은 206만 5천 원, 40세 이상은 239만 5천 30세 이상은 221만 9천 29세는 이하는 245만 1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요게 뭐 제대로 제가 잘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없으니까 전세대형 사회보장이라는 거로 하게 되면은 어떠냐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 성장을 연금액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감액이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등가 처분 소득의 중앙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주일에 며칠이라서 연금 수입에 보태고 있는 고령 노동자의 주머니가 그렇게 간단하게 메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후자금 2천만 원 문제가 큰 화제를 일으킨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 대다수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근로소득을 늘리기 어렵고 연금 수급액은 인플레이션을 밑돌도록 조정하는 더블 펀치만 해도 힘든데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으로 의료와 간병 노인 부담 증가가 더해지면 트리플 펀치가 된다.
현재와 같은 급속한 고물가 상황에서는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전 국민 얇고 넓게 징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쭉 그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이 이 수준이 좀 높아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는 일일이 열걸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애초에 일본의 연금은 그것만으로 노후 생활이 성립되는 제도 설계가 아니었잖아요. 대가족 제도 하에 장남이 가덕을 상속한다는 암묵적인 양해하에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살며 짧은 노후를 보낸다는 점에서 연금은 생활자금이라는 성격은 별로 띄지 않았던 것 같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전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급격히 변해서 고령화 세대가 같이 장남하고 사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금만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댓글 중에 애당초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는 경제력에서 일본보다 훨씬 하위인데도 훨씬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의 연금은 그 세금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솎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누가 이걸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해먹는 놈들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